오늘도 이렇게 저번에 이어서 삶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아, 저번에 제가 이제 쓴 책의 1, 2장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아,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3장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 주실까요? 네. 전 시간에는 그 암과 함께 삶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고, 또 암이 무엇이고, 또 진단을 어떻게 하며,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의 개론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과 함께하는 삶에서 환자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이제 암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는 대개 이제 암이 아주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운이 좋은 경우죠. 대개 이제 2기 말 3기, 4기에서 발견이 돼서 좀 만성 난치성 상태로 가기 때문에 금방 그 표준 치료나 그런 걸로 금방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암과 함께하는 삶이 뭐 좋을 리는 없죠. 우리가 이제 당뇨나 고혈압에 걸려도 어, 계속 그 관리하는 병이지 않습니까? 당뇨를 완치시키는 의사도 없고 고혈압을 완치시키는 의사도 없습니다. 노화도 멈출 수 있는 의사도 없고 자가 면역 질환이든 퇴행성 변화를 한 번에 완치시키는 의사가 없듯이 암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완치를 한다든가 완전 관해시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완치라는 어떤 급박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암이 이제 같이 공생하면서 가능한 오랫동안 생존하고 관리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암 환자의 삶의 질이라는 거는 뭐 여행 가고 잘 먹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잘 주무시고 통증이 없고 또 이제 수대를 잘 가리고 또 이제 신경 정신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우리가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존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암을 완치시키고 바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가 암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런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암은 뭐 얼마 사느냐 이런 것보다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암의 몇 기인데 5년 생존율이 30%다, 뭐 70%다, 80%다 하면은 그 환자의 100명에 30%, 30명만 5년 후에 생존한다. 80%면 80명이 생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달 사느냐, 몇 년 사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5년 생존 확률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이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대학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하는 치료들을 우리가 이제 정통의학 표준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통의학 표준치료. 그래서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검사, 정밀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대개 이제 수술을 한다든가 항암 치료를 한다든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가 등 여러 가지 이런 표준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통의학 표준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통합의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서 보이다시피 이제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슨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대두되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와 또 그러니까 보완적이고 대체적인 어떤 치료를 같이 이렇게 잘 합쳐서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통합의학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쟁을 할 때도 육군, 뭐 공군, 해군 뭐 다 통합해서 전쟁을 하듯이 암과의 전쟁을 한다면 또 그런 표준 치료 외에도 그런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그런 치료들을 같이 이렇게 잘 통합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통의학과 보완 대체의학을 같이 상황에 맞게 잘 융합해서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통합의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보완 대체의학은 대개 이제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간주되는 치료 외에도 다양한 이제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운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사지 기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 뭐 허브 메디슨 뭐 영양 보충제 등 다양한 요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신비주의나 영혼주의가 아니고 민방에 기본하지 않더라도 검증되고 증명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기존의 정통의학과 잘 융합해서 치료하는 의학을 우리가 통합의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통합의학의 우리가 기본적인 접근은 그러니까 꼭 정통의학으로 표준 치료로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한다 하더라도 의사가 큰 암을 다 떼어내기가 어렵죠. 아주 미세하거나 마이크로 단위의 미세 세포를 의사 눈으로 들어가서 떼어낸다는 건 어렵죠. 그리고 항암제로 혈관에다 항암제를 투입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암세포는 혈액이 안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방사선 치료도 하지만 부작용이 많아서 좀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하게 하다가 부작용으로 사망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뭐 그게 표준 치료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그런 요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하고 싸우는 것 같은 맥락에서 그런 치료 외에도 우리가 이런 면역력을 키운다든가 또 암이 싫어하는 어떤 성분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같이 시너지 이펙트를 내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보통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리면은 뭐 한 200가지 그 조언을 듣는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어떤 머리를 다려 먹었다. 뭐 어떤 동물을 뭐 갈아 먹었다. 뭐 어디 도사가 있어서 침을 맞으면 낫는다. 등 아주 그냥 무성한 얘기를 암 환자가 듣게 되죠. 그런데 그런 방법들은 이제 신비주의와 영험주의, 그러니까 약간 한탕주의 같은 그런 치료들이 많고 거기에 너무 빠지게 되면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 실기를 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몸을 망가뜨려서 몸 면역 체계를 흐트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어떤 정통의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못하고 환자들이 무왕장하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 하나의 경험입니다. 검증된 의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우왕좌왕 따라다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통합의학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대의학적 표준 치료와 보완 대체학의 맞춤형 치료를 전략적으로 융합해서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복합 치료가 현대의학의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때로는 이제 치료에 시너지 이펙트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들을 보면은 진단하고 수술하거나 항원 치료하면서 더 심한 환자가 됩니다. 특히 이제 그런 치료들의 작용이 있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이 너무 많이 고통을 겪고 있죠. 이제 수술하고 나서 오는 통증, 또 수술에 합병증이 온다든가, 안에서 이제 이렇게 꼬매고 문합이라고 그러죠. 잘라가지고 이행 부위가 터져서 복막염이 온다든가, 또 출혈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항암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몸의 정상세포, 정상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모낭세포를 파괴하면 탈모가 생기고 조혈세포에 영향을 주면 빈혈도 오고 표준구, 혈소판 감소, 적혈구가 감소해서 빈혈도 오고 또 신경을 건드려서 감각 이상이 와서 손발이 저리고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점막세포를 건들기 때문에 굴명이라든가 위장관 점막이 와서 속이 쓰리고 설사하고 아프고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통합의학은 이런 이제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어떤 치료는 이제 또 현대의학의 그런 치료를 상승 효과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고주파 온열암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너지 기법을 주는 그런 점도 있다. 그래서 통합의학 요법은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 억제를 타겟으로 하는 요법이라서 약간 이제 공격적인 현대약적 표준 치료보다는 좀 완화적이고 부드럽죠. 그래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암세포가 이렇게 다 제거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다시 재발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이제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그런 요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몸의 방어 능력을 올리고 암의 재발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목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이제 용어를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이런 용어를 만들었죠. 암통합의학적 콜라보 복합요법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통합의학은 현대의학과 보완대체학을 같이 융합해서 치료하는 게 통합의학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영어로 콜라보레이션은 서로 잘 협력하고 협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요즘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가면은 정밀 진단하고 수술 항암하고 나면은 이제 대학 교수의 일부 이제 분들은 그때 다른 치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영양제도 맞으면 안 된다, 뭐 면역 주사도 맞으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좀 약간 편협적이고 좀 강박적인 교수들이 있어요. 대부분 젊은 의사들인데 책에서 나온 그런 뭐 치료법이라든가 책에서 본 그런 걸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고 또 그런 틀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치료를 배타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어디 그것만 한다는데 실제로 제가 필드에서 많이 보면은 항암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암이 아니라 부작용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못 먹고 아까 말씀드린 주요 세포나 장기를 파괴해가지고 너무 힘든데도 그 교수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집에서 먹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있다가 병원에 오시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전에 그런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의학의 어떤 표준 치료와 보완 대체약을 하는 통합의학이 경쟁 관계가 아니고요. 상호 보완적으로 그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치료의 효과를 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복합적인 콜라보레이션, 서로 협력하고 협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완의학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컴플리멘터리한 메디슨인데 이제 자연 치유를 한다든가 면역을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물리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방법으로서 정통의학을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완해준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치료에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과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그런 것을 채워주고 그걸 지지해주는 의학을 우리가 보완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체요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인데 영어로 alternative를 어떤 분이 대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건 원래 영어로 말하면 대안이야기거든요. 대안. 그러니까 A, O, B거든요. A가 안 되면 B를 하라. 그게 소위 말하는 alternative거든요. 대체라는 말은 substitution, 대체시킨 replacement, 대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대체의학 하면은 의사들이 굉장히 싫어했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치료를 배치한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반대하는 의사들도 많고 처음에 한의사들도 사실은 이 통합의학적
대체요법을 많이 들어왔는데, 대체한다. 그러니까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은 대안요법이죠. 왜 이걸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병원에 가셔서 이제 환자가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온몸에 전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수술도 불가하고 항암 치료도 해봐야 의미가 없고 당신은 3개월밖에 삶이 남지 않았다. 뭐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3개월 살다 가겠습니다 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이제 파국이 오죠. 놀래고 그럴 때 이제 어떤 대안적인 요소가 없느냐. 현대의학적으로 꼭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 아니면 없단 말이냐. 그럴 때 대안적인 요법을 해서 뭐 이런 약물 요법을 한다든가 천연물 요법을 한다든가 식이요법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대안적인 요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대안요법이다. 그런데 그걸 대체요법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지금 이제 이게 용어가 써여지는데 원래는 대안요법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정통 의학이 전혀 없을 때 이런 대안요법이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런 전통의학을 대신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대안요법이다 또는 대체요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대의학과 이런 보완 대체의학과 제가 이제 자가치유요법이라고 했는데 삼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표준 조치가 제일 위에 있다면은 또한 우측에는 보완 대체의학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자가치유요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뭐 의사들이 다 알기 위해서 해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떤 치료의 매뉴얼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운동요법이든 식이요법이든 심리요법이든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하고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 다 스스로 매뉴얼들이 있더라고요. 환자들이. 그래서 그런 자가치유요법이 삼각형 구조로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게 콜라보 복합요법이다. 서로 협력적이고 협조적인 부분.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육군만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틀린 거거든요. 공군도 가야 되고 해군도 동원돼야 되고 그다음에 육군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리학적 콜라보 요법은 콜라보레이션,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서 좋은 치료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세 개 다 기술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시키는 요법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기르는 방법이 있을 거고 건강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우리 몸에 항상 있는 염증을 치료하고 적절한 운동, 생활하고 또 저같이 이제 운영하는 이런 암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서 항암 주사요법을 시행하고 또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이제 저당식을 하고 명상과 음악,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2차 암을 예방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의학적 콜라보레이션 요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면역력을 기르자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듯이 우리 몸을 지키는 게 면역입니다. 그래서 그 면역의 주로 구성은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그래서 백혈구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림프구도 있고, 호중구도 있고, 단핵구도 있고, 뭐 T셀도 있고, NK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우리나라 군대도 보면 육군, 해군도 있고, 뭐 있죠. 해군 안에는 해병대도 있고, 뭐 육군 안에는 취사병도 있고, 뭐 분수병도 있고, 폭병도 있듯이 우리 몸 안에 면역의 이런 백혈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백혈구도 굉장히 무수한 세포로 분류돼서 있어요. 그게 이제 백혈구라고 하나의 총칭 군대라는 말을 쓰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어, 그래서 그런 이제 면역 세포가 이제 그런 군대와 같다. 이런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포의 기능은 결국 군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방어하고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세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또는
우리의 몸에 정상적이지 않은 암세포가 생겼을 때는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면역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암을 담당하는 또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NK셀이라든가, T셀이라든가, K셀이라든가, 이런, 암세포만 공격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면역을 기르면은 이런 암을 없앨 수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이 아무래도 향상되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면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같은 환경에 있는데 어떤 분은 암에 걸리고 어떤 분은 암에 안 걸린다.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면역력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술, 담배 많이 하는 두 분이 있다. 그리고 막 건강 관리 안 하고 막 이렇게 사는 분인데 한 분은 암에 걸리고 한 분은 똑같이 했는데 암에 안 걸린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는. 그분은 발암 물질도 이미 많이 섭취했고 누가 봐도 이 사람 때문에 암이 걸릴 것 같았다고 판단하는 분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면역에는 이제 선천성 면역이 있고 후천성 면역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행히 조상으로부터 그 나쁜 세포를 잘 없애는 면역 능력을 잘 갖고 태어난 분이죠. 그래서 물론 그걸 너무 오래 방치하면은 암이 생기지만 어쨌든 타고난 면역력이 있고요. 또 후천성으로 그 면역을 길러서 또 이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면역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이런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물론 이제 표준이야. 대학병원 가서 나는 수술만 하면 돼. 난 항암 치료만 하면 돼. 난 방사선만 치료하면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면역력을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1세제곱센치, 여러분이 보면 구슬 같은 크기, 약간 메추리알 크기 안에 암세포가 몇 개 들어있으실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10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암세포 하나하나가 작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이 돼서 주변에 퍼지면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절대 CT, MRI, PET-CT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은 우리 몸 안에 면역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체온이 1도씩만 올라가도 면역이 됐을 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 그래서 감기나 호흡기 질환이 자주 오는 겁니다. 몸이 춥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하절기보다는 동절기 체온이 낮아지고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면역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때 되면은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폐렴이나 폐혈증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이제 뭐 8, 90세 뭐 되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뭐 한 2년간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했지만 제가 요양병원 원장을 쭉 했었는데 그전에도 독감 유행하면 그 정도 어르신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세포가 나타나냐 바이러스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흔들렸는데 어쨌든 겨울에 특히 많이 돌아가는 시점이 12월에서 2월 사이 어르신들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걸 막으려고 예방접종, 복강도 하고 폐렴주는 예방접종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체온 관리도 잘하고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방어를 잘해서 면역을 안정화시키고 면역을 길러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암 환자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자연 천연식품을 섭취하자. 그래서 우리가 천연에서 오는 자연식품들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교란을 시키거나 해치지를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 몸이 그 면역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인스턴트라든가 가공식품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 변형한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면역계를 혼란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 면역력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받았던 하나님은 우리가 부여받았던 자연 치유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훼손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암이라든가 만성 난치성 성인병 이런 것들이 잘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나는 특히 암 환자들은
유기농 뭐 식품이라든가 무농약 식품을 잘 골라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 치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항암 면역 식단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제 어디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나는 이제 신토부리 음식을 잘 선택을 해서 딱 정해진 거는 없고요. 대개는 이제 항산화 기능이 있거나 면역을 훼손시키지 않거나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해질이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비타민을 많이 풍부한 그런 식품을 선택하는 게 좋죠. 그래서 마켓이나 이제 식품점에 가면은 우선 이제 암 환자는 유기농인지 아닌지, 무농약인지 아닌지 이걸 먼저 보셔야 된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나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색깔이 컬러풀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검정색이라든가 청록색이라든가 또는 강한 뭐 이런 색깔, 노란색이라든가 그런 거에는 여러 가지 뭐 베타카로틴이라든가 뭐 피크노제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거는 이제 항산화 기능도 하지만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산 속에 있는 분이 뭐, 바다에서 나는 그런 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이제 바닷가에 있는 분이 저 산에서 나는 이제 생분을, 다 갖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사는 지역과 맞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아, 식품 중에 내 주변에 있는 걸 통해서 내 스스로 좋은 항암 식단을 만들어.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이제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들이, 내가 잘 먹어야 되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잘 먹으면 암세포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나중에 얘기하면 신생혈관을 얘기하겠지만 뿌리를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더 많이, 뭐 10배, 20배 더 영양분을 빨아갑니다. 암세포가. 그래서 만약에 안 먹으면은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을 진단할 때 갑자기 체중이 5kg, 10kg, 뭐 다이어트 한 것도 아닌데 서브 잘 했는데 한 5kg, 10kg 줄었다. 그럼 이제 암을 의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당뇨도 있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걔가 그만큼 영양분을 빨아가기 때문에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다는 거는 정상세포는 좋아하지만 암세포는 싫어하는 그런 잘 항암 식단을, 항암 면역 식단을 내가 만들어서 내 방법대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고요. 암을 치료하는 요리법은 뭐 제 책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암을 치료하는 요리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열을 가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채 같은 거라든가 식품 가능하면은 너무 타지 않게 한다든가 하면은 그 안에 또 발암 물질이 태워져서 생기고요. 그래서 되게 찐다든가 또는 이제 생으로 먹는다든가. 그런데 생으로 먹을 때 이제 항암하거나 면역이 아주 떨어져 있을 때는 또 기생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위장관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데친다든가.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요리법은 첫째는 이제 많은 열을 가하지 않는다. 타지 않게 한다.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미료나 감미료나 또 이런 이제 화학 제품을 많이 가미하지 않고 천연 그대로 싱싱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염증을 치료하라. 암 치료에 뭐 염증이 왜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보면 이제 여러분이나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염증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뭐 이제 이빨에 있는 치료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몸 안에 염증이 있어요. 뭐 남자들 뭐 전립선염이 있을 수도 있고 여자분들은 그 뭐 골반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척추에 염증,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염증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염증을 치료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염증은 암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백혈구,
면역력이 굉장히 소진이 됩니다. 걔네들 때문에. 그래서 정작 나쁜 암세포가 생겼을 때 글로 투입할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여기저기 계속 전쟁을 하면은 어느 전쟁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없듯이 우리 몸에 나는 퇴행성 관절염도 있어. 뭐 매일 냉이 나와서 골반염이 있어. 뇌 이빨이 아파가지고 치주염이 있어. 염증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면역이 고갈된다는 거. 그걸 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을 발현시키거나 재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을 그냥 놔두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의사 선생님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되면은, 암이 계속되면은, 이런 암을 증식을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켜서 암을 전이시키거나 재발시키는 거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염증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그런 염증을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요법에서는 당연히 술, 담배 하시면 안 되고 또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항상 이제 식이요법을 잘 하시고 몸이 비만하지 않도록 하고 몸이 비만해지면 여러 가지 이제 또 나쁜 점이 있죠. 그래서 당뇨도 발생할 수 있고 혈압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혈액내 고지혈증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또 혈관 내피 손상이 와서 결국은 이제 심혈관, 뇌혈관 질환에 이완이 돼서 나쁘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손발도 차고 저리고 또 항상 피곤하고 이런 상태가 오겠죠. 그리고 수면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면이 뭐냐, 그냥 졸려서 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에 이제 수면을 통해서 우리 몸에 낮에 썼던 모든 것들, 무슨 호르몬이라든가 효소라든가 또는 이제는 세포를 재생하고 이런 호르몬들을 다시 만들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소화, 엔자임, 효소를 많이 다시 보충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시,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수면 사이클에 의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6시간, 7시간, 8시간을 자는데, 통계상으로 7시간 자는 분이 제일 오래 산다고 얼마 전에 논문에서 내가 봤고요. 그 다음에 8시간, 그 다음에 6시간. 너무 오래 자는 사람들도 오히려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6시간에서 7, 8시간, 이렇게 수면을 취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10시, 11시에 자야만이 우리 뇌 수면 사이클에 안정화가 와서, 그때 이제 나이 드시고, 그때 이제 암 환자들은 그때 수면을 취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을 하라. 이런 것도 이제 염증을 취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책은 걸으면 모든 병을 치료한다.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사실 제일 좋은 운동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뛰는 것도 있고, 자전거 타기도 있고, 걷는 것도 했는데, 약간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나 스포츠 전문가들이 권하는 거는 일주일에 3회 내지 4회 이상 해서 총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니까 그걸 합치면은 하루에 시간수로 따지면은 한 150분에서 200분 이상. 그래서 일주일에 이 정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해두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혈액순환에도 좋고 면역도 올라가고 이런 근골격계 이런 데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을 유발시키는 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가공식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태운 음식들, 또 지나치게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염증을 재생하기 위해서 그전에 이제 아스피린들을 많이 먹었죠. 우리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스피린 권유를 안 해요. 한때는 이제 아스피린이 굉장히 유행해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저용량 아스피린 75ml나 100ml짜리 아스피린들을 매일 먹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너무 나이 드신 분은 저희가 처방을 안 하는 게 이제 학회 대세입니다. 그래서 작용이 있지만 아스피린의 가장 큰 단점은 위장관 출혈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 출혈로 사망하거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데이터를 해보니까
크게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개선이 없다. 그래서 한 10년, 20년 전에 유행을 했다가 한 10년, 20년을 지켜보니까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위장관 출혈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더 삶의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서 최근에는 처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분들은 처방 안 하는데 옛날 그냥 그대로 공부한 의사들은 처방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걸 암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스피린이나 세레브렉스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은 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스피린이나 세레브렉스가. 그래서 염증 메커니즘에 관해서 염증을 최소화시키는데 이분이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지 않고 위장관 장애가 있어서 위장 출혈의 그런 가능성이 적으면은 아스피린은 75ml나 100ml를 좀 복용하는 것도 염증을 치료하면서 암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신중하게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레브렉스는 이제 우리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인데 얘는 이제 아스피린보다 그런 위장관 출혈의 위험성은 적은데 뭐 콩팥 기능은 좀 나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나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세레브렉스라는 것, 커스트 이니비터를 복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 이제 일반 환자가 선택할 사항은 아니고 저같이 이제 암 중점 치료하는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이 꼭 항암이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항암이나 수술이나 방사로 다 치료되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버려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스피린도 투여하고, 뭐 세레브렉스도 투여하고, 염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보완적이고, 이렇게 대안적으로 함부가 돼야지, 항암 방사 수술로만 된다면은 대학병원의 환자가 이제 오래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가보시면 다 환자잖아요. 그죠? 당뇨 고치는 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명의가 있다 이거죠. 당뇨의 명의. 환자가 많다. 결론은 환자를 못 고쳤다 아니겠습니까? 못 고쳤으니까 그 환자들이 누적되고 많아지고 계속 환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고치는 의사는 없다. 명의라는 건 완전 고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해주고 잘 인도하는 의사가 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적절한 운동을 생활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운동은 이제 이 조직 안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막 고지혈증 많이 얘기하시죠. 특히 여자분들. 근데 여자분들은 사실 폐경하면 무조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되게 폐경하면 전부 다 230, 40, 뭐 300 가까이 다 올라갑니다. 그 최근에 의사들은 전부 다 스타틴이라고 그 고지혈제를 처방하죠. 그럼 조선시대 우리 어머니나 조상들은 어떻게 했을까? 음, 그것도 하나의 하늘에서 내려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한 400이 넘어야 스타틴 고지혈증을 처방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의사들도 많아지고 학회도 많아지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는 뭐 200 이하가 돼야 되고 LDL은 100 이하가 돼야 되고 뭐 어떤 건 어떻게 되니까 스타틴을 먹어야 되고 그전에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됐습니다. 근데 폐경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콜레스테롤 대사가 약간 둔화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그런 이제 비만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스타틴의 그런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50 넘어서 폐경하고 콜레스테롤이 좀 올라간 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당뇨나 고혈압이나 비만하지 않다면 중요하고 이런 적절한 운동만 해도 나쁜 콜레스테롤은 잘 타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혈관이 깨끗하겠죠. 그러다 보면 혈류가 피가 잘 흐르기 때문에 손도 따뜻하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돼서 우리 몸에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서 운동을 하면은 이제 엔돌핀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또 면역력도 강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아주 계속 해오던 분 아니고는 걷는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그냥 평지만 걸어 다니지 마시고 약간 언덕도 올라가고
계단도 올라가서 심장이 약간 부담을 느끼고 이제 내가 숨이 차는 정도 엔진을 한번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도 시내만 살살살 돌아다니 차는 엔진에 힘이 없듯이 이게 고바위도 올라가고 굉장히 언덕도 올라가는 차들은 엔진에 힘이 좋아진답니다. 사람도 그래서 약간은 언덕도 올라가고 계단도 올라가면서 숨이 찹니다. 그래서 환자들 중에 나는 보험회사 다니고 야쿠르트 운동해서 나는 뭐 운동 많이 한다. 그런 운동이 아니대요. 일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잘잘잘잘 걸어 다니는 운동은 운동이 아니고, 그래서 약간의 계단도 오르고, 언덕 고바위도, 이렇게 뭐, 깔딱고개라고 하나요? 산에 가면 이제 그런 고개도 한 번씩 올라가고, 이러면서 숨도 차고, 그러면 심장도 이렇게 박동이 세지면서 심장이 강화된다. 근데 그것도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되죠. 자기의 현재 건강 상태, 질병 상태, 이걸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우리의 몸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운동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다 탑니다. 그래서 피가 깨끗해지고 원활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되고 그러면 몸도 따뜻해지고 면역력도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맑은 산소 흡입법이라고 제가 이제 칭한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일종의 복식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즘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제 검색 그런 사이트에 들어서 찾아보시면은 이런 호흡 운동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복식 호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자기하고 잘 맞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대개 이제 이런 복식 호흡입니다. 그래서 배꼽 아래 단전에다가 다 힘을 줘서 뭐 하나, 둘, 셋, 넷 흡입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뱉는 그런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흡기와 후기가 있는데 흡입하는 게 4면은 뱉는 거는 6초, 6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열을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흡입하고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뱉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뱉는 시간이 길죠. 그러면서 여러분 몸을 내가 완전 이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여러분이 구름에 떠 있는 깃털 같은 생각으로 나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네, 나는 구름 위에 떠 있을 정도의 가벼운 깃털이다. 이런 생각으로 누워 있으시면은 특히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이 굳어서 이렇게 몸이 많이 여기저기 아픈 분들은 이런 호흡법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이제 주사요법을 시행하자.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암 중증 치료하는 병원에서 하는 주사들이 되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미슬토요법이 있고요. 사이모신 알파1이라든가 항암 면역세포를 해서 요즘 임mun센, 또 NK 주사가 있고 항암 정맥 주사로 해서 뭐 셀레늄을 주사한다든가 오메가 지방산만 추출해서 주사한다든가 셀레나데 또뭐 이렇게 주사한다든가 글루타치온을 주사한다든가 또 비타민C 고용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아미노산 부제라든가 뭐 올인원 제도의 주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특히 이제 수술하고 뭐 항암이나 방사암 분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 이후에도 면역을 항상 유지하고 또 남아있을지 모르는 미발견 미세 잔존암을 스스로 없애야 됩니다. 사실 대학병원에서 그것까지 다 없앨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생 세제곱센치 구슬 같은 크기 안에 15개 암세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0.1cm는 1억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0.1, 우리가 1cm에 1억 개가 들어있어요. 0.1cm. 그러면 거기 0.1cm가 눈에 보입니까? 0.01cm에는 1000만 개가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세하게 미발견 잔존암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대학병원에서 다 없애주냐? 그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면역력, 치유 능력을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슬토요법은 이제 겨우살이라고 해서 거기서 추출한, 그래서 세포 독성 효과도 있고 면역 조절 능력도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뭐 이게 이런 암충성 진료 병원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노바라든가 비스카도, 펠릭소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사이모신 알파하모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슴에 흉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청소년기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장기까지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그 면역체를 생산하던 흉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그게 없기 때문에 신선한 면역체를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기 흉성에서 추출한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면역 자극 물질을 우리가 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맞게 되면 이제 면역이 떨어진 분들은 면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항암 면역 세포는 이민셀이나 NK셀은 내 피나 내 지방을 빼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몸에 있던 NK나 T셀이나 K셀 그런 면역세포, 특히 암을 공격하는 세포를 추려서 배양해가지고 증폭시키고 활성화시켜서 다시 수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맥주사는 이런 셀레늄이라든가 오메가 지방산 이런 물질들을 넣어서 면역의 원료가 되거나 강력한 항사 기능을 해서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글루타치온 주사는 특히 해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항암제나 모든 약을 먹을 때 간에서 그게 해독 대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하얘진다. 그래서 동네 피부과나 이런 데서는 배곡 주사다 이렇게 놓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용량이 좀 세죠, 암 환자한테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제, 또 강력하게 항암제나 모든 약을 해독하고 대사를 해서 우리 체외에도 배설돼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면역을 올리는 기입니다. 비타민C 고용량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먹는 비타민C는 500mg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0g을 주면 1000배를 주는 거죠. 이걸 주사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비타민C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포도당하고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먹이다 생각하고 먹게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암세포 안에 들어가서는 강력한 암 파괴하는 물질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중에는 이런 비타민C 고용량 요법 많이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거나 항암하면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시력도 상실하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은 단백질, 더 많은 영양제가 필요한데 재생하고 합성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료가 필요한데 못 먹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정상인 때는 열이 필요하지만 항암 치료하거나 수술하면 20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섭취가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잘 먹어라. 그건 철없는 사람이죠. 뭐 위장장애 오고 매식 걷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 뷔페 식당에 데려가면 잘 먹습니까? 아마 더 화를 낼 겁니다. 냄새도 못 맡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혈관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단백질 주사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비타민, 미네랄, 전해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영양제다 아닙니다. 치료입니다. 치료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든 우리 몸의 대사나 면역 기능 이런 걸 합성하고 재생하고 만들어내는데 이런 기본적인 영양제가 없으면 항암제 필요, 그건 듣지도 않습니다. 수술해서 재생이 안 된다면 그 사람 출혈돼서 죽습니다. 더 많은 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이 잘라서 붙으면 그 조직을 합성해서 이어주고 혈관도 만들어 들어가고 다시 세살을 자라게 하고 독한 주사를 맞게 되면 그걸 해독하고 대사해서 우리 몸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게 오래 남아있으면 독성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피곤하고 어지럽고 아주 힘들게 됩니다. 이제 환자들은 필요할 때는 그 생각만 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만 하면 된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공격적으로 암을 드러낼 뿐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다 제거. 그래서 이런 면역부사라든가 암이 싫어하는 어떤 천연물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우리가 치료할 때 쓰는 여러 가지 항암제나 이런 거 빨리 해독하고 대사하거나 또 빨리 수술하고 나서 조직을 재성해서 그 없어진 부위를 이렇게 다시 재생해서 정상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런 주사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표준 치료하고 끝난 다음에도 항상 이런 우리 같은 병원에서 이런 요법들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맥주사 요법의 장점은 이제 질병의 진행을 역전시키고 건강한 상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세포를 드러냈잖아요. 그럼 좋은 세포가 다시 재생이 돼서 조직을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정맥 영양주사가 필요하다. 또 면역력이 강한 상태로 만드는데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간이나 콩팥 그리고 림프계에서 해독, 아까 말씀드린 이 간도 우리가 간이나 콩팥, 심장이라는 데는 간은 8가지 주요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해독 기능. 그래서 그리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줌을 싼다는 거는 노폐물을 걸러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 그걸 걸르기 위해서 물하고 같이 섞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콩팥이. 콩팥이 나쁘면은 어떻게 됩니까? 투석을 하게 되는 인공심장기를 돌리다. 그 투석이 심장이 나빠지면은 그 유레미아하고 묘독증이 와가지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사된 독소가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콩팥이나 간은 이런 해독하고 대사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림프계도 면역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런 해독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주사들은 여러 가지 이제 생리적이고 생화학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이런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정맥주사 하는 것은 암 치료 과정에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성분들은 암 대사에 관여해서 암이 스스로 자살해서 없어지도록 유도합니다. 아까 같은 뭐 셀레나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물질, 비타민 C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양제로 우리가 분류가 되어 있지만 암한테는 스스로 너 자살하라. 이걸 에이팝토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천연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맥류사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을 멀리하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저당식이 중요하냐면은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10배에서 50배 대사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가 나무를 보시면 여러분들 밑에 뭐가 많습니까? 땅 밑에 뿌리가 많죠. 암세포 밑에 보면 뿌리가 정상세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신생혈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가 많기 때문에 영양분을 엄청 빨아들여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얘가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도 또 쓰고 탄수화물은 그 부조식이 C라는 그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료로 해서 자기가 또 증식하는 원료로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탄수화물을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양 식사에는 식사는 탄수화물 65%, 지방이 20%, 단백질 10%를 구성하지만 가능한 이 비율을 줄여서 하루에 탄수화물을 대략 60g 이내로 해야 됩니다. 암 환자들은 특히. 그럼 60g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밥 한 공기가 그게 50g입니다. 거의 50에서 70g, 한 60g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끼의 밥을 한 공기만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 다 중독돼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먹은 거라고 너 밥 먹었냐 그러지 않습니까? 밥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이러잖아요. 하얀 밥을 어떤 남자분들은 성격 급한 사람들은 밥만 한 공기 먹고 막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영양가가 없죠. 하얀 밥에는 탄수화물하고 뭐 단백질이 있어도 5%, 뭐 지방은 한 10%, 나머지 85%, 90%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한 공기를 하루에 3번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럴 때 제일 어려운 거는 이제 배고픔이죠. 그런 건 이제 야채라든가 다른 이제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사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 그런 정도로 낮춰야 된다. 탄수화물 줄이는 방법은 이제 뭐 흰쌀이나 밥이나 빵을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 피해야 되겠고 아침 식사는 뭐 계란이나 이런 저탄수화물 그래서 그런 거로 식사를 해야 되고 과일 주스, 과일이 좋다고 해서 또 많이 먹는 분들이 있으세요. 암 환자들. 그런데 과일이 맛있다. 그럼 결국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탄수화물. 그래서 맛있는 과일은 달다. 단 거는 역시 포도당, 탄수화물이 많은데. 그래서 과일 중에서도 이런 탄수화물이 없는 과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토마토라든가 뭐 아보카도라든가 가능하면 이제 좀 피해야 되겠죠. 저탄수화물 이제 간식을 고르되 뭐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것도 저제 방식을 택해야 되고 뭐 지방산이 좀 좋은 뭐 오메가3나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지방산 선택해야 되고 뭐 그래서 당뇨 환자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암 환자들. 그래서 설탕 대신 이제 천연 스테비아라든가 이런 감미료를 선택해서
단맛을 내야 되고, 그래서 탄수화물이 적거나 적게 함유된 또 야채가 좋다고 또 탄수화물이 많은 걸 선택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건강에 좀 고단백질을 섭취해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뭘 줄인다는 거는 포만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또 이제 우리가 통합의학의 이제 콜라보 이법 중에 하나가 이제 명상과 음악 요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명상도 상당히 어려운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유튜브나 또는 이제 명상만 또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명상은 이제 우리 뇌파가 여러 가지 파가 있어요. 알파파, 델타파, 감마파, 세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거나 이상 있으면 병원 가면은 뇌파 검사를 하죠. 그중에 네 가지 파 중에서 명상은 이 세타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타파라는 거는 우리의 이제 신체적 능력도 탁월하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뭐 치매 예방도 되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실행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 능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좋아지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또 여러 가지 릴렉스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불안감, 우울증도 해소를 해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여러 선생님마다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그 명상요법이 있으면 그 실행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음악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는 음악을 치료하는 뮤직 세라피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이제 뭐 심혈관 질환에 듣는 음악, 아동들이 이제 듣는 치료 음악. 그래서 되게 음악을 전공한 분 중에서 이쪽으로 전문 자격을 따서 음악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 이제 갖고 있는 힘은 우리가 뭐 어떤 도구가 닿지 않지만 뭐 약물 처방이 관여하지 못하는 그 원초적인 어떤 우리의 마인드라든가 뇌 기능을 개선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으로 투병적인 환자들은 이런 좋은 음악을 선택해서 하면은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도 생기고 내면의 창조성을 획득하게 돼서 내가 어떻게 암을 치료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과 음악 치료는 뭐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요. 치료도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도 여러 가지 요즘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자료를 많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긍정적이고 강한 의지를 키우자. 그래서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리면 굉장히 뭐 나약해지고 심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치료 효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저 같은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은 암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런 운동과 식이요법과 이런 면역에 대한 치료를 하는 내가 관리해서 오래 생존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현대약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내가 극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런 긍정적이고 강한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그게 바탕이 되는 분들은 치료도 열심히 하게 되고 식이요법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일상으로 또 복귀해서 또 일상 일도 다 해나가면서 치료도 잘 금지하고 금기하고 내가 피해야 될 건 피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은 제가 암 환자들 거의 25년 이상 지켜봤을 때 나쁜 상태에서도 굉장히 좋아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이고 그런 것들은 면역 기능을 안정화시키고 활성화시켜주면 우리가 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이 된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은 긍정적이고 강한 의지를 키워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자,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자. 여러분들한테는 생성한 말이죠. 내가 어떻게 혈관 생성을 억제할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신생혈관이 뭐냐? 암세포가 생겨서 다른 데로 가면은 이제 어디로 전이가 되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퍼집니다. 또, 암세포가 있으면 그 주변 조직으로 파고들면서 퍼지거나, 멀리 가는 거는 혈관이나 림프액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가서 식상을 하게 되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게 신생혈관입니다. 새로 생긴 혈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에 보면 꽃가루가 엄청 날리죠. 그게 떠다니다 어디에 내리면서 이제 뿌리를 내려서 이제 꽃을 피우든지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뭐 다 피우지는 않지만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발 암에서 떨어져 나간 하나하나 세포들이 이런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터지다가 어디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은 착상을 하고 거기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게 바로 신생혈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발 병소에서 떨어져 나와 혈관이나 림프관을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연관 부위에 가서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암세포가 생기면은 전이 되는 게 호발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암은 주로 간으로 간다든가, 유방암은 주로 뼈로 많이 간다든가, 폐암은 주로 뼈나 뇌로 많이 간다든가, 뭐 이렇게 위암은 간으로 많이 전이 된다든가, 이렇게 호발 부위가 있습니다. 세포가 환경에 그걸 아직까지 규명은 안 돼 있고, 그래서 거기서 뿌리 내려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신생혈관 형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PET-CT라는 걸 들어보셨죠? PET-CT. MRI도 있고 CT도 있는데 PET-CT라고 아마 암 환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PET-CT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영제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치료는 우리가 조영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포도당 유사체가 조영제입니다. 다른 경우는 조영제 약이 있는데 PET-CT, PET-CT는 항 유사체를 줍니다. 그거는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왜 포도당 유사체를 주느냐? 여기저기 몸에 암이 퍼져 있으면 포도당을 주면 거기에서 핫스팟이 나타납니다. 빨간 점. 거기서 대사가 엄청 일어난다. 우리가 공장이 막 가열되면 연기도 나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가열이 되듯이 그만큼 암세포가 포도당을 줘. 그래서 여기저기 나타나면 아 전이가 됐구나라고 추정하는 게 패트스트입니다. 그거는 포도당 유사체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당식을 하라는 게 중요하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로 그 패시티 검사에 조영제를 넣지 않고 포도당 유사체를 넣습니다. 그래서 빨간 점이 나타나면은 전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 나타나면 전이가 없는. 그만큼 암세포가 전이 되면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빨간 점들이 여기저기 나타난다. 그럼 다발성 전이가 됐다. 근데 원래 있던 데만 빨갛다. 그러면 원발 정도만 남아있고 아직 전이가 안 됐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치료와 이제 예후가 결정되죠. 다발성 전이 된 거면 예후가 나쁘겠죠. 그래서 그런 신생혈관 억제하는 이제 뭐 표적 항암제들이 있습니다. 아바스틴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성 식품으로는 이제 녹차 추출물이라든가 또 이런 강황 아시죠? 컬에 만드는 강황 그런 것들, 비타민 D, 또 포도씨 추출물, 그 라베스테롤이라는 것 그런 것들 또 이제 N아세틸시스타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거담제로 쓰는 게 있어요. 낙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뮤코팩트나 뉴테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저는 환자들한테 이걸 많이 줍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조금만 가래에 있다면 저는 이 약을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줄 때는 더담 효과도 있지만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환자들한테 요 N아세틸시스타인을 주로 씁니다. 뉴테란이나 뮤코팩트라.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주는 거죠. 다른 선생님들의 생각이 만약 이런 걸 잘 모르면은 뭐 비졸본인, 엑스만 다른 약을 쓰겠죠. 가래 없애는 약을. 근데 저는 암 환자들한테 주로 이걸 씁니다. 그래서 그분이 혹시나 잔존암이 있거나 미발견 전이암이 있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거기서 신생혈관을 내리고 또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뭐 표적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그럼 대상이 돼야 주사를 맞습니다. 또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신생혈관을 억제하면은 결국 암의 증식과 성장과 전이를 최소화시킨다. 그런 노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2차 암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암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원발암이 생겼는데 어떤 위험 요소가 있어서 2차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암이 이제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위험 요소. 그러니까 내가 유방암이 걸렸어, 위암이 걸렸어, 폐암이 걸렸어.
그래서 폐암의 원인을 봤더니 당신은 흡연이 원인이다. 그렇게 해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담배 피우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같은 이유로 또 폐암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에서 1차적으로 원래 같은 이유가 되는 거는 해소시켜야 됩니다. 없애야 되거나. 또는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내가 치료하려고 했던 방사선 치료, 내가 치료하려고 했던 항암제가 오히려 암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차 암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대학병원 가시면 내가 이제 항암 어떤 분은 뭐 항암제 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듣지 않는 항암제는 독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더 단축시키고 이런 2차 암만 발생시키고 간이나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근데 환자는 그걸 안 해주면 나는 이제 연이 끊어지고 나는 다시는 치료법이 없다.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매달린다 요즘. 근데 산정특례가 된 다음부터 그랬어요. 그전에 산정특례제도가 없을 때는 절대 안. 지금 5% 부담이니까. 그전에 본인 부담 100%일 때는 안 맞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 교수 욕하느라고 제가 그 소리 욕 들어주느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욕 안 합니다. 5%밖에 돈을 안 내니까. 그땐 100% 냈어요. 그래서 10년 전, 15년 전 이전에 산정특례제도가 없을 때는 정말 가정이 다 파괴되고, 뭐, 집 절 다 팔고, 뭐, 가족이 파괴되고, 정말 어려운 문제들 많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아주 중증 환자를 엄청 봤습니다. 오지 말래도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대학병원 아주 그냥 문전성시죠. 모든 뭐 그 당시에는 암센터가 전국에 한 5개 있었나? 지금 뭐 동네 병원도 암센터가 다 있고, 항암제 남용되고 있고, 오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원바람은 이제 원래 최초에 생긴 걸 우리가 원바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전이암은 그 원바람이 다른 데로 가서 생긴 걸 전이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잔존암은 재발하지 않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암은 우리가 잔존암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재발암은 그 암세포를 제거했는데 그게 다시 생기는 건 우리가 재발암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2차 암은 원발에서 다시 생기는 재발암이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전이가 생기는 우리가 전이암이다. 이게 우리가 2차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한 분도 있고 가족들이나 주변에 들어보셨지만은 1차적으로 표준 치료,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에서 치료가 끝나는 대학병원에서는 정기 검진을 합니다. 3개월 단위로 본다든가 좀 안정되면 6개월 만에 오십시오. 또 이제 더 안정되면 1년에 오십시오 해서 일단 암의 진단을 받으면 5년 소위 말하는 산정특례자가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산정특례 치료를 하게 돼 있고 보통은 이제 암 처음 진단받고 표준 치료나 이런 걸 끝나고 2, 3년 안에 재발될 확률이 거의 15에서 20%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하고 5년이 지나면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항상 수술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암 치료도 뭐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방사 치료도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 시키를 스케줄에 의해서 치료가 끝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보완 대체약이나 스스로 자가 치유 요법을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그래야 전이 재발을 최소화시키고 2차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드린 통합의학적 콜라보레이션 요법은 그런 표준 치료에 대한 효과도 상승시키지만은 결국 그 표준 치료 일정 기간이 끝났을 때 나중에 재발 전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게 바로 통합의학적 콜라보 요법입니다. 그래서 표준 치료가 끝난 뒤에 최소한 2, 3년간 미발견 잔존암, 미세 전이암 등이 발현되어 전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보완 대체 요법들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MRI, CT, 펫CT, 뭐 본스캔, 뭐 검사한다고 암이 다 확인된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유방암 1기다. 근데 2, 3년 후에 4기로 바뀌는 분들 많고. 왜냐? 그때 확인이 안 됐던 이 미발견 미세 잔존암이 2년 후에 자라서 암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때 치료 못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술로 다 떼어내지 못했고 항암제를 썼는데 항암제가 도달하지 않는 부위에 있었던 암이고 방사를 쳤는데 방사를 피한 그런 암세포가 스물스물 자라서 2, 3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게 15%에서 20%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일기였는데 2, 3년에 사기, 뼈로, 폐로, 뇌로, 간으로 전이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기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항암을 하거나 고식적 항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완화 치료. 그거는 치료를 위한 치료가 아니라 완화시키고 그냥 고식적으로 끌고 가는 항암. 항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반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 뭐 완화를 위한 치료가 있고, 이 고식적 치료. 그냥 끌고 가는. 사실. 치료 효과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마저 안 해주면 환자들은 자멸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보완 대체요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재발 전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100% 되지는 않더라도 확률을 낮추는 겁니다. 확률은. 그래서 또한 이제 항암 치료하다 보면 수술이라든가 항암, 방사에 대한 합병증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최소화시키고 재활을 해야 된다. 특히 뭐, 머리가 빠져서 머리가 난다든가,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고, 이상하게 아프고 바늘 쑤시듯이 저리고, 이런 분들은 3년, 6년 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재활 물리 치료, 도수라든가 전기 물리 치료라든가 무통증 신호법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암을 고쳤지만 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항상 통증과 아픔으로 시달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구더기 잡자고 초가상감 다 불태워놓고 암 고쳤다? 내가 죽으면 암 당연히 고쳐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불급이다. 지나친 치료는 안 하는 것도 못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암이 치료가 끝나도 전이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치료 과정에서 오는 합병증, 후유증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는 재활치료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도수가 가능한 병원 또 여러 가지 물리치료도 받고 통증치료 또 그거에 대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라든가 그런 물질을 주사 맞고 또 그러한 음식을 저희가 선택해서 잘 골라서 먹고 하는 것도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 그런 중요한 치료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slide. 그래서 이런 통합의학의 암 치료의 결국 목표는 결국은 우리가 표준 치료들은 약간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수술로 잘라내고 항암제로 태우고 지지고 태우고 방사선으로 지지는 파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암세포만 딱 죽이지는 못해요. 그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 다른 데 있는 정상세포들이 같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 합병증, 무기력증, 뭐 손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동반에 시켜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하고 집에만 가 있고 밥 먹으라니까 라면 먹고 짜장면 먹고 막 배부르게 먹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한 이런 표준 치료의 치료 효과를 상승시켜줍니다. 시너지 이펙트를 주고 수명도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발 전이 위험을 감소시켜서 어떻게 보면 3차 예방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질.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는 뭐 여행 가고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고 뭐 좋은 거 사고 행복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암 환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자고 잘 먹고 통증이 가까운데도 대소변 잘 가리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이게 삶의 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통합의학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 몸의 면역에 담당하는 백혈구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최소화시켜서 감염성 질환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또한 이렇게 환자한테 암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관리하면은 결코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해나가시면은 재발 전이를 최소화시켜서 5년 생존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살고 죽는 그런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관리하시면은 일반인의 여명하고 같습니다. 80대 분이 암에 걸려서 잘 관리하는 거나 그냥 그분이 있다가 심혈관계로 돌아가시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관리만 잘하는 그런 시한부 인생, 치명적인 질환이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환자한테 심어드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병원이 이런 암 특성화 전문 병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암이 사망률 1위가 부각되고 있죠. 남자는 말씀드렸듯이 2명 중에 1명, 이제 5명 중에 3명 정도, 여성은 5명 중에 2명이 이제 암에 유한이 된답니다. 평생 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전문 특성화 병원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병원도 실제로 많이 있고. 그래서 표준 치료라고 불리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외에도 이를 보완하고 대안해서 통합의학적인 치료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표준 치료 효과도 높이고 전이 재발도 최소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암 전문 특성화 병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암 환자들은 이제 암에 이완이 되는 중증 환자 선정 투여 지정을 받기 때문에 보험에 관련된 건 5% 부담입니다. 그리고 비급여, 보험이 안 되는 거는 본인이 실손실비나 암보험이 되어 있을 때는 거기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암 환자들이 돈으로 걱정하는 분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실비보험이나 암보험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자녀분이나 동료분들한테 잘 얘기해서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하다 보면은 이런 실비보험이나 암보험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더 스트레스 받고 암이 잘 안 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까운 보험회사와 연결이 되면 잘 가입해서 이런 걸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전문병원에서 암통합의학적 치료 프로그램은 뭐 식이요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요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면역을 올려주는 치료도 하겠죠. 그래서 심신치료에서 아까 같이 명상을 한다든가, 요가나 필라테스를 한다든가, 물리적 치료는 이제 고주파 온열암 치료한다든가, 항균 치료, 뭐 전기물리치료, 도수치료 한다든가, 정신건강치료는 뭐 심리 상담을 해준다든가, 또 암이나 이런 치료에 대한 교육, 뭐 이런 이제 유명한 강사들이 이제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는 게 힘이다. 그리고 암이 왜 생겼고 어떤 병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해서 자기 의지도 생기고 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 치료나 종교 치료 또는 환경 치료, 이제 고압산소 치료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스파 치료한다든가 또 치료하고 나면 혈관이나 뇌주관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이하 부위가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종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도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항암 정맥 주사를 통해서 어떤 우리 몸에 고갈되는 영양제를 더 채워줘서 조직의 재생을 활성시켜주고 면역도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독약 같은 항암제나 매일 먹는 그런 약에 해독을 시켜주고 대사를 해서 체내로 잘 배설돼서 몸이 항상 깨끗하고 피로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 게 이제 고분자 교정요법이라든가 고주파 온열 치료, 영양 식이요법, 물리적 치료요법, 그다음에 정신 심리요법, 뭐 그래서 또 운동이라든가 이완요법, 그래서 뭐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호흡요법, 또 실제로 예술 치료해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막 가끔 뭐 음악 치료도 하고 뭐 무엇을 만들고 뭐 그림도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이제 뇌가 좀 쉬고 아까 같이 그런 이제 세타파가 활성화된다든가 또 뇌가 창조적인 능력으로 활성화되면서 치료에 대한 의지가 더 올라간다든가 그런 건 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메트로늄 항암요법은 이제 지금은 이제 3주, 4주마다 항암을 강하게 때리지만은 작은 양을 매일씩 때리는 방법이 메트로늄 화학요법입니다. 피아노 위에 이렇게 딱, 딱, 딱 하는 게 메트로늄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시기에 갑자기 많은 양을 투여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은 양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또 아까 같은 말씀드린 이런 풍선 추출물이나 겨우살이 추출물들이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자극을 해서 암세포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군인을 많이 양성하는 그런 스포츠 우리 같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통합의학 암치료는 현대학 의학 치료와 더불어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대다수는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도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다 확인하고 떼어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약들이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통의학이고 표준치료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의학이 연구되고 있고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많은 치료 미래의학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허가가 안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직도 온고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해주고 대체해줄 수 있는 보완해주고 또는 대안해줄 수 있는 현대의학적인 통합의학적 암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의학 암치료는 우리가 면역 조절과 세포사 기전, 아까 같이 세포가 사멸할 수 있도록 기전을 통해서 암을 통제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적 치료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양한 보험요법들이 결합될 때 공식적으로 환자의 삶이 되고 또 암 치료의 생존율을 높이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암과 함께하는 삶, 요 책을 이제 썼다고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제를 통해서 이제 강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책들은 뭐 암을 극복하는 방법, 극적의 암 치료법, 이걸 먹으면 암이 낫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암과 함께하는 삶의 책을 썼을까? 그 좋지도 않은 암을 다시 강조드리지만 암이 어느 정도 2기 말 3기, 4기 발견이 되면 절대 완치나 관해가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 아까 암의 크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미세 단조나 미발견 단조나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암의 진단이 안 된 분들도 암 정구 세포가 하루에 5천 개씩 생깁니다. 암이 될 세포들이. 근데 암에 안 걸리는 이유가 내 면역이 아직은 작동하고 있대요. 또 아직 모르죠. 아직 발견이 안 되고 5년, 10년에 발견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 면역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아주 작을 때는 우리 면역들이 가서 잘 이렇게 해칩니다. 근데 이게 크게 덩어리 진 거는 면역이 가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된 암 환자들은 내가 심리주의 영험주에 빠지지 말고 내가 잘 관리하고 표준치료, 대학병원에서 지시를 잘 따르고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그런 요법들을 같이 잘 병행해서 내가 생존율을 높이고 또 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면서 거의 정상인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해라. 그래서 제가 암과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ancer. 캔서가 있지만 살아라. Living Longer. 그래서 영어 제목은 Living Longer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가시면 비록 암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썸머리를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이런 내용을 잘 인지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또 이걸 고치겠다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시고 다른 식이요법, 아까 말씀 항암 식단, 암이 싫어하고 우리 정상세포가 좋아하는 식단을 찾아내서 내 방법으로 만들시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근력을 강화해서 면역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깨끗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러면은 더 긍정적이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요. 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배려와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옳고 이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암 환자들은 거의 다 저희가 이렇게 부릅니다. 소크라테스, 루소, 철학자라는 암에 이완된 분들은 정상인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한 분들은 이미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배려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을 내려놓으면 굉장히 편안하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정기적인 정밀 검사 하셔야 돼요. 제가 좀 걱정이 뭐 5대암, 7대암, 3대암 동네병원 하는 거 그거 위험 요소 너무 많아요. 수박 걷다 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하고 와서 나 암이 아니래. 절대 안 됩니다. CT 검사도 해야 되고요. 대장 내시경도 해야 되고 좀 이상 있으면 정밀 검사 해야 되고 그래서 국내 의원의 그 공단에서 하는 그 검진으로 믿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거에서 정상이었다가 1년 만에 말기암이라고 온 분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검사가 옳은지 정말 그 검사를 왜 하는지. 근데 대부분은 검사하기 싫어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병원 안 가죠. 용감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안 합니다. 암 나올까 봐. 근데 빨리 매를 맞는 게 낫듯이 한번 빨리 검사하면 그 이어서 정기적으로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시고 가셔야 돼요. 주변에서
나이가 있으시고, 뭐, 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그런 생활 환경에 있거나, 지역 환경에 있는 분들은 모시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놓고 정상이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의사들이 국가에서 공고한 대로 이렇게 하시고, 가족력이 위암이 좀 많다. 그럼 1년마다 내시도 하고, 가족력이 폐암이 많다. 그러면 요즘은 저선양 CT도 있거든요. 그 정기적으로 찍고, 그 다음에 뭐 췌장암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다이나믹 CT 찍고, 뭐 이렇게 그 특수한 부위를 정밀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동네 병원 가서 5대암, 4대암, 7대암, 뭐 그거 아닙니다. 그거만 믿으시면. 그래서 그런 정기적인 정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런 통합의학적 콜라보 복합요법이 중요합니다. 표준 치료는 당연히 대학교의 정통의 기본이 돼야 되겠고요. 보완 대체요법을 통해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명상요법, 음악요법을 하고 본인이 또 그거를 열심히 실행할 수 있는 스스로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 원장을 하거나 할 때 보면은 TV에 보면은 자연 그 무슨 방송이죠? 자연에서 산다? 그런 방송 하루 종일 보고 계세요. 환자분들이. 근데 저는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으로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기밥솥에다 밥 해먹고 뭐 특식 해먹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전에 암 환자들이 산속에 나가서 고치면 숟가락 하나만 갖고 들어가요. 없으면 굶어야 돼. 숟가락 갖고 와서 그 버섯 해먹고 야생에 뻗지 따먹고 없으면 굶어야 돼. 그렇게 밥그릇에다가 압력솥에다가 닭찜 해먹고 요게 자연으로 간 삶이야. 그런 분들은 암 고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먹으니까 암이 못 먹어서 죽은 거야, 같이. 그래서 그게 추천할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거 아니고는 그런 어설픈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회피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그래서 다가요법은 극단적인 건 좋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잘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매뉴얼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다 담을 수 없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제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 뭐 50권 정도 뭐 이숙기 권사님한테 해서 제가 이걸 그냥 드리면 책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보통 어, 그 서점에서 17,000원에 팔았었는데 이숙길 강사님 통화해서 하면은 5,000원에 제가 하고 운송비용 본인 부담하고 한다면은 제가 50권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그냥 들여보니까 책을 안 읽으세요. 그래서 한 얼마라도 내면 좋다. 그래서 50권 정도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숙기 권사님한테 해서 그분들한테 하고 뭐 받아가시면 좋고 필요하면은 이제 본인 부담 택배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그래서 에,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저희 병원이 이제 그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데서 사진 찍은 데고요. 저희 병원이 이제 위례 신도시에 있지만 뒤에 남한사선을 띄고 있어서 여름이라든가 가을에는 정말 그 산책하기가 좋고, 제가 이제 도심보다는 약간 이렇게 암 환자들의 그 자연 치유와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일찍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병원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 중증 관리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에, 항암 치료 후에, 방사선 치료 하는 동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아까 같이 표준 치료가 끝난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하는 거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환자들이 있거나 또암 환자가 계시면은 저의 조언과 같이 이렇게 좋은 치료를 얻고 싶으면 연락 주시면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